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가족에 대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일주일 만에 나온 1차 전수조사 결과 정부는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토지 거래가 확인된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추가된 7명도 모두 LH 직원입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에서 15명, 고양 창릉에서 2명이 확인됐고 남양주 왕숙과 과천 과천지구, 하남 교산에서 각 1명씩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8개 필지를 사들이거나 LH 직원과 지인들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투기 의심 대상 토지는 모두 19개 필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기 의심자 20명 중 11명의 사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20명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 외에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의 아파트 거래 내역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 역시 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 명과 LH 직원 9,900여 명 등 14,500명이 넘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공기업 직원은 물론 그 가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체 직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도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미뤄왔습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영국에서도 나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고령층 접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도입 백신 물량 확정 소식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달까지 약 7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자체 계약한 1,000만 명분의 일부로 지난달 78만 5천 명분이 1차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보돼 왔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동참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나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해줄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할 것도 질병청에 지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요양병원, 시설 등의 65세 이상 해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이달 중에 실시됩니다. 정부는 9월 말쯤 고연령층의 면역 형성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1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요양병원 시설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나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약 37만 6천 명입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예방접종의 일정과 목표를 생각하면 사실상 오는 9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연령층의 면역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세부 기준도 일부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백신을 1차 접종을 한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 해제 후에 2차 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한 뒤 급격한 전신 반응을 뜻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다른 품목의 백신으로 교체하지 않고 2차 접종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상황과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해 기존 8주에서 12주인 1, 2차 접종 간격을 10주에서 12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입이 잦아도 자가격리 조치를 예외로 뒀던 항공승무원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국내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등 약 2만여 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하루 새 확진자가 138명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총 13명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184명 늘어 최근 연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의 제조업체와 안성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포의 제조업체에서 이틀 새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접착제를 만드는 공장으로 지난 9일 직원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어제는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내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를 감안해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 축산물 공판장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도내 누적 확진자는 92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기흥의 일가족 지인 관련해 4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 댄스교수 학원 관련해서도 4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집단 감염 사례를 포함해 오늘 0시 기준으로 184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은 질병관리청 집계 결과 전날보다 확진자가 18명 늘었습니다. 한편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30대 확진자가 어젯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인천시 방역당국과 경찰은 숨진 확진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자 관리 상황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울산 목욕탕 집단 감염의 영국 변이 여부 조사에서 일단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역학적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유전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 가족 모임 관련 영국 변이 감염 사례가 울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울산 북구 목욕탕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목욕탕 방문자와 관련 접촉자가 추가 확진되며 관련 확진자는 모두 42명이 됐습니다. 앞서 영국 변이 감염으로 나타난 부산 장례식장 감염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체 조사에서는 변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목욕탕 확진자의 첫 증상이 나타난 날과 장례식장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고려할 때 두 집단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산 패턴이라든지 양상을 보면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에 없던 양상들이었거든요. 목욕탕 건과 별개로 울산에 변이 감염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부산 가족 모임 관련 대구 확진자에게서 영국 변이가 확인돼 이들과 접촉했다 감염된 울산 확진자 3명도 변이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이처럼 울산 북구 지역 확산세가 이어지자 북구가 특별 방역 카드를 꺼냈습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 190여 곳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임시 휴원하고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구는 특히 24시간 방역 특별 단속반을 꾸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수도권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관측되면서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운전을 삼가고 외부에서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도로에 쌓인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의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밤새 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수도권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고농도 현상은 대기 정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시작되었고 이후에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졌으며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수도권의 5등급 차 29만 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CCTV를 통해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를 대기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나 조업 시간을 단축하고 비산먼지가 나오는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를 씌우거나 노후 건설 기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인천의 석탄발전 2기를 포함해 전국의 석탄발전 21기는 오늘 가동을 정지했고 32기는 출력을 80%로 낮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에는 서울 지역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차량 이부제나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격렬한 외부 운동은 삼가고 외출한 뒤 돌아오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도 실내에선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고 특히 음식을 조리한 뒤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자가용 운전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뒷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활동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서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2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미행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데 원심이 이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취지와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 동향 조사와 관련해 일부 국정원 직원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원심 판단 역시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직원이 한 명의 동향을 연속해 파악한 것은 각각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 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0억 여원을 들여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유력 정치인 등의 뒷조사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 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1989년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를 무죄로 확정한 원심에 법령 위반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헌법상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상상고의 허용 여부는 이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 훈련 등 전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비상상고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폭행이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저항하지 못하고 불황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소외된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활동이 재개된 진실화해위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사회 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년부터 12년간 운영되면서 시민들을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불황인을 단속하라는 당시 정부의 훈령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며 1989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면서 대법원이 2년여 동안 사건을 다시 심리해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녁 만나 서울시 공동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젯밤 회동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 방안은 단일화 후에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연립정부에 대해 여러 방향을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또 단일화 일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한번 해보자며 응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대행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 대행은 오늘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까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 등 당 소속 의원들 가족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투기 의혹으로 연결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대행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호응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당 최우선 입법 과제로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거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검찰이 중견제약사인 일동제약그룹 사주 일가의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지난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동제약 본사와 일동홀딩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영진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분할 과정에서 사주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쿠데타 표현과 추가 제재 가능성 언급 등이 빠지며 성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중부 미아잉에서 시위대들이 군경의 총격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오늘 총격으로 숨진 시위대는 최소 6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는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60명 이상이 군경의 총격 등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경의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센터 엠네스티는 군부가 전쟁터에 쓰는 무기를 시위 진압에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군부가 초법적인 처형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평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의 극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ank the council members for their valuable contributions to this statement. In accordance with the understanding reached amo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하지만 성명 내용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쿠데타라는 단어도 유엔의 제재 가능성도 빠지면서 맥 빠진 성명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은 군부 관계자 가족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서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는 중국인을 그 일가족이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을 들고 도주하는 범인을 며느리가 추격했고 친척들까지 합세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대낮 충북 보은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한 남성이 집 주변을 서성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30대 중국인 A씨입니다. 잠시 뒤 80대 어르신이 대문에 걸린 우체통에 예금 통장을 넣어둡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돼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경찰에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어머니 돈 재산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대문에 저 우체통에다 갖다 넣어달라잖아. 통장엔 어르신이 수년간 모은 쌈짓돈 1,300여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 다시 나타난 A씨가 통장을 꺼내 들고 사라지는 걸 목격하자 뒤쫓기 시작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감을 잡고서 그냥 바로 나간 거죠. 이제 이 범인을 어떻게든 넘겨야 된다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했던 며느리는 10여 분 만에 마을 입구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주하자 이번엔 맞은편에서 화물차를 몰고 오던 친척과 남편이 합세해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행행한데 그래도 우리 며느님이나 이렇게 주민분들이 항상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가 제처를 아주.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경기도 용인의 한 로또 판매소 앞 도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가 세금을 들여 도로를 넓히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은 기자입니다. 멀리 로또 판매소가 보이기 시작하자 차량 속도가 점차 느려집니다. 특히 우회전할 수 있는 3차로에 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3차로에 있던 트럭이 차선을 바꾸면서 직진 차량의 흐름도 더뎌집니다. 편도 3차로 가운데 한 개 차로를 로또를 사기 위한 차량이 이렇게 길게 늘어서면서 이 일대에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엔 교통경찰까지 출동합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나와서 정리하고 오잖아요. 신고가 자주 들어오나요? 특히 금요일부터 토요일 로또 추천하기 전까지. 직진하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막무가내로 차량을 들이밉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다시 말해보지만 그 사이 다른 차량이 꼬리를 뭅니다. 1등만 19번 당첨됐다는 로또 판매소 주차장엔 이미 차량이 가득합니다. 교통체증에 민원이 잇따르자 용인시는 로또 판매소 앞 도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시비 2억 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까지 163m의 감속 차로를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시 예산으로 로또 판매소 앞 도로를 넓히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용인시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부과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방관하고 있자니. 용인시는 도로 개선 사업은 로또 판매소를 위한 게 아니라 시민 민원인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나흘 만에 3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5.58포인트 상승한 3013.7에, 코스닥은 17.94포인트 오른 908.0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 선방, 대규모 부양책 타결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친환경 정책 등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지속되며 국내 배터리 3사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1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80전 내린 113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옅은 안개에 먼지가 뒤엉키면서 하늘이 많이 탁합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와 충남, 세종,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밖에도 중부와 전북, 대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도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겠고요. 그 밖에도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 지역에서도 최고 6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 남부와 남부, 영동 지역은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굳은 날씨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지만 낮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